오, 잘 나오네요. 커피 얘기를 조금 친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커피는 누구나 알 수 있고 안 먹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안 먹어본 적은 없을 거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주어진 게 1시간 반이라서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조금 커피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커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커피에 관한 교양 같은 거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 남은 시간들은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커피 2종류를 직접 내려서 시음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앞서서 질문 같은 거 혹시 할 거 있으시면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거라든지, 아마 커피를 지금 드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니, 커피를 가면 네. 커피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냥 뭐 습기 제거제하고 뭐 그런 거 말고 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있죠. 일단은 커피 찌꺼기들을 많이 받아올 수 있잖아요. 받아오게 되면 대부분 다 좀 젖은 상태로 가져와요. 제일 주의하실 거는 젖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온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제일 햇빛이 제일 쨍쨍한 날에 말리셔야 돼요. 안 말리고 쓰면 곰팡이가 바로 생깁니다.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분이 커피 성분. 하얗게 위에 썰더라고요. 지나면 초록색도 되고, 이게 아주 안 좋은 곰팡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들 그걸 젖은 상태로 뭐 용도를 쓰다가 오히려 곰팡이균이 막 집안에 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를 활용할 때는 일단 반드시 말리셔야 돼요. 말리고, 말린 상태에서 곰팡이가 없다면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흔히 알려진 건 이제 탈취 용도. 그래서 신발장 안이나 냉장고 안에 넣으면 김치 냄새 제거해 주는 게 탁월하죠. 그리고 세안할 때도 쓰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많이 안 움직였어요. 세안하실 때 이제 그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세안을 할 때 하면은 약간 그 쌀겨로 씻는 것처럼 약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닥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커피는 아까도 말했듯이 세균이 번식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바짝 말려도 그게 완전히 제거되기 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용도로 쓰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그 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밭에다가 거름 용도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텃밭에다 그냥 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흙이랑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할 때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벌레들이 커피 냄새를 싫어해가지고 벌레들이 좀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씁니다. 벌써 이렇게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 지금 영도에서는 제일 그렇게 많이 쓰세요. 저희 지금 커피 찌꺼기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동네 주민들인데 서로 가져가려고 다들 그렇게 하시죠. 흙하고 이렇게 섞는 거 아니고 위에다 이렇게 뿌리시기만 해도 조금 도움이 돼요, 확실히. 네. 그냥 벌레들이 그 커피 그 냄새를 싫어해서 뿌려놓으면 벌레가 좀 덜 먹는다. 위에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저희 커피요? 네. 고신대학교 정문에 지금 보시면 바로 앞에 2층에 새로 생긴데. 1층 말고 네, 2층. 그 스테이지 2층에 네, 맞습니다. 최근에 생겼잖아요. 네, 최근에 요 이전을 했어요. 원래는 후문에 조그맣게 ASCC라고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아마 2년 반 정도 하다가 미라주 아파트 뒤쪽에 또 아브람 로스터스라고 로스팅하는 공장을 또 만들어서 2호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남포동하고 고신대학교 정문하고 좀 2군데를 하고 있고, 남포동 저희 와이프가 하고 고신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돈 좀 버는 잘 되는 같네. 제일 잘 되는 거는 장소를 안 옮기는 건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월세랑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한집 건너 커피숍. 네, 엄청나죠. 하우시고 커피숍. 맞아요. 저희도 지금 그 고신대 앞에 카페가 3개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맞아. 다행스러운 건 한쪽은 약간 식사 위주로 좀 하고 있고, 커피는 이제 덤으로, 저희는 완전 커피 중심이고 로스팅하는 큰 기계도 갖다 놓고 이제 꽂고 있어요. 옆집은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누군가가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하겠다 하면 원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태로는 완전 비추고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라라고 하고 싶고, 다만 근데 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커피가 지금 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냥 이게 이렇게 뭔가 좀 욕심이 없이 내가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아주 욕심 없이 하겠다 그러면 투자를 최대한 적게 해서 하라고 원하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완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1, 2억 수준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이상 투자를 하셔야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좀 나오고 사람도 좀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좀 관심도가 약간 경영 쪽에 좀 있으신 건가요? 방향을 어디로 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만 봐도 사실 시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좀 실용적인 대답이 나오려면 사실 질문을 받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커피 찌꺼기 활용도 말고 또 다른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커피는 어느 나라 게 제일 맛있나요? 오, 그런 질문 좋아요.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토양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 달라서 맛이 좀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수박 제철인데 수박 재배지마다 다 이게 지역마다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수박 재배지마다 좀 맛이 달라요. 물론 거기다가 좋은 거름을 주고 이러면 또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특산품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그 기후나 토양에 따라서 사실 그 과일의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커피도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다 보니까 나라마다 이 기후에 따라 토양에 따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브라질 커피는 브라질 느낌이 딱 나고요. 과테말라는 과테말라 느낌이 딱 나고 그냥 먹어보면 사실 커피를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은 먹어보면 이거 브라질 거네, 이거 이디오피아 거네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티가 확실하게 납니다. 근데 물론 요즘 이제 스페셜티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좀 비싼 커피들은 좀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농장이 우리나라 수박 농장처럼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커피 농장은 헥타르 단위입니다. 헥타르 단위. 그러니까 산 몇 개 뭐 이런 개념이라서 뭐 논 한 마디 이런 개념이 엄청 넓다 보니까 그 모든 농장이 대부분 그 나라의 기후의 특성을 받지만 그 농장 모두를 다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일부 농장의 이제 규모를 작은 규모를 좀 특별 관리를 하는 거죠. 뭐 비료도 특별하게 치고 뭐 주변에 레몬 나무도 심고 뭐 이런 연구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과일 나무도 같이 심어가지고 뭐 이렇게 맛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뭐 이제 가공하는 것도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의 커피들은 그 나라의 특성에 좀 안 맞는 커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브라질인데 먹어봤을 때 브라질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좀 독특한 맛이 나는 커피들도 개발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별 관리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이제 나라의 특징을 거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가 맛있냐라는 질문 자체가 뭐냐면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 이렇게 하면 어느 지역 사과 맛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영천 사과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커피는 약간 맛이 좀 많이 달라요. 커피를 다양한 나라의 커피를 안 드셔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시음을 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좀 극단적인 커피를 가져와 봤어요. 좀 두 개 성향이 완전 반대돼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를 느끼냐면 뭐 비슷비슷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네 이런 정도로 느낄 수 있는 맛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완전 다른 과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사과랑 귤이랑 또 예를 들면 땅콩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좀 질문이 좀 어색하잖아요. 땅콩 좋아하는 사람 땅콩 좋아하고 사과 좋아하는 사람 사과 좋아하고 수박 좋아하는 사람 수박 좋아하잖아요. 네, 취향에 따라서 먹는 게 그래도 맞다. 네. 보통 사람들 우리는 문화가 커피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커피라면 그래도 뭐 어느 나라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한국인이 선호하는 그렇지. 커피. 네. 뭐.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은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대중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커피숍을 가보면 아메리카노만 딱 시켜봐도 조금 집집마다 좀 맛이 많이 다른 걸 좀 느낄 거예요. 어떤 집은 좀 시고, 어떤 집은 좀 쓰고, 어떤 집은 좀 구수하고 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구수하고 연한 이런 부류는 약간 브라질, 뭐 과테말라, 콜롬비아 이런 쪽을 보고 신맛이 나는 건 약간 에티오피아나 케냐 이런 쪽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쌉싸름하다 이러면 보통 이제 로부스타라든지 저기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커피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가 사실 커피를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쓴 커피들이 좀 유행을 했어가지고 약간 뭔가 신맛 나는 것보다는 이제 인도네시아, 뭐 콜롬비아, 과테말라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다양해서 대중적인 게 뭐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그냥 드셔보시고 맛있는 커피가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렇게는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비싼 커피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으시면 비싼 커피가 뭔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싼 커피는 신맛이 좋은 커피들이 지금 현재로서 이게 이제 스페셜티 협회라고 커피 협회들이 사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이제 신맛이 좋은 커피일수록 높은 점수를 줘요. 높은 점수를 받은 커피는 비싸게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 시장은 신맛이 나는 것들이 좀 비싼 커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시면은 비싸고 안 시면 싸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더라도 레몬같이 신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약간 딸기처럼 시면 좋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단맛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새콤달콤하면 좋은 신맛이고 시기만 하면 안 좋은 신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서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는 사실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음식을 배우고 먹습니까? 유튜브에서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도시락 같은 경우만 해도 맛있는 도시락집 이렇게 하면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시키는 거지. 뭐 이 도시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어느 도시락이 맛있는 도시락일까요?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본디 내가 먹고 내가 느끼는 것이고 내가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답이지 뭔가 배움을 통해 가지고 맛있다라고 학습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커피가 유일하게 사실 좀 배워야만 된다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냥 카페 가가지고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게 본인의 취향에 딱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 손님 처음 왔어요. 처음 온 손님인데 저보고 뭐가 맛있어요 물어보면 뭐가 맛있는지 지가 알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저 사람 처음 보는데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데 내가 처음 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개념이에요. 가령 다른 거로 딱 대치를 시켜보면 바로 이해돼요. 근데 라면 같은 경우에 보세요. 무슨 라면 좋아하는지 제가 몰라요. 물어보면 그죠?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혹시? 저 오동통라면. 약간 노구리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간 면발 쫄깃한 거 좋아하시고 약간 얼큰한 거. 약간 시원하잖아요. 분들이 다시마 때문에 시원한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라면이 다 다른 것처럼 이유가 다 있는데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어떤 라면이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는 네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두 번째는 일반 대중적인 거 추천해줘야 되겠다. 또는 우리 카페에서 잘 나가는 거 추천해줘야 되겠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상은. 그래서 저는 되려 묻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라면이나 뭐 파스타나 만약에 이렇게 주문 받았다고 치면 어떤 파스타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보통은 아마 저 해산물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해물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크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커피는 그래서 어떤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손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커피를 잘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좀 의아한 거죠. 왜 커피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손님들은 커피를 오늘 처음 먹는 걸까요? 아니죠. 아마 수십 잔이 아니라 수백 잔 아마 커피를 드셨을 거예요. 수천 잔도 드신 분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1, 2년 커피를 드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커피를 잘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약간 좀 모순인 거죠. 라면은 딱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을 처음 먹어본 사람이라 해도 신라면 딱 먹어보면 저는 신라면 매워서 못 먹거든요. 매워 이렇게 할 거예요. 난 다른 거 좀 순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커피는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거는 어떤 맛이죠? 이렇게 자기가 먹으면 알아요. 새콤해요. 그러면 이거 신맛 나네. 쌉싸름하네. 또 뭔가 고소한 이거 고소하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자유롭게. 근데 대부분은 먹어보고 나서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맛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바리스타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이런 맛이 약간 레드 와인의 향미이고요. 이런 커피는 약간 화이트 와인인데 레드 와인 안 드셔보셨어요? 커피에서 무슨 레드 와인 맛이 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는 약간 스트로베리 딸기라고 하면 될 거를 되게 어렵게 스트로베리 뭔가 좀 다를 것 같잖아요. 약간 스트로베리 같은 향이고 이거는 약간 망고의 뉘앙스고 이거 약간 파인애플의 뉘앙스 이렇게 스페셜들 소개하시는 분들 많아요. 말이 안 되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뤘었는데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요거는 망고 맛이 나고요 하면서 그럼 그거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추출을 딱 해가지고 야 여기 커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딱 먹으면서 이게 망고 맛인가요? 이런. 네, 손님 지금 드셨을 때 느껴지는 그 새콤한 맛과 뭐 달콤한 그 맛의 어우러짐이 망고에서 나오는 그런 산미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놈의 음식을 이렇게 어렵게 먹습니까? 그래서 커피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떠들지 마세요. 그래서 커피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쉽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셨던 분들. 가령 이런 거 아마 드립 해 드시면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좀 로스팅하고 바로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며칠 지나고 먹는 게 좋아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신선도에 대한 이야기. 얼마 만에 먹는 게 좋아요? 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갈아 놓고 나서는 얼마 만에 먹으면 신선해요? 이런 질문들. 안 궁금하세요? 갈아 놓은 걸 사 먹어서. 아, 갈아 놓은 거 사드시는 거예요? 갈때 그때 바로. 그때 갈아 드세요? 그러면 전동그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요걸. 이걸로 하다가 귀찮아갖고 샀어요.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네.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굳이 이제 이건 힘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네. 혼자 먹기는 좋은데 네. 친구 한 2명 옆에 오면 걸떡대니까 또 한 잔 주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3명 만에 친구들이 오면 잠깐만 기다려봐라 5분을 가지고 한 잔 내고 자 이건 이거 좀 아니, 기다려봐라 분위기는 있는데. 30분 동안 커피를 내리고 앉아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나 갈게 이러면 이제 커피 먹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전동을 이제 좀 많이 는 상태이고 만약에 이걸 취미로 한다 그러면 이제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중고나라 같은 데 보면 진짜 한 4-5만 원만 줘도 전동을 사니까 그리고 중고가 좀 내키지 않으면 조금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시면 쿠지나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애초에 새 것도 한 5만 원밖에 안 해요. 4-5만 원밖에 안 해서 옛날에 핸들밀이만 5만 원씩 있으니까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선도라고 하는 건요. 좀 어렵게 들어가면 어떻게 내려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단 갈아놓고 먹는 건 별로 좋진 않아요. 커피는 이제 이게 3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3패? 네. 3패가 뭘까요? 3패. 이거는 상하는 거지. 상하는 거고, 그치? 좋지 않은 상태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산소랑 어떤 온도 안에 있는 성분이 만나가지고 좋지 않은 상태로 변하는 걸 말해요. 산소와 온도 안에 있는 어떤 성분, 이게 어떤 성분이 만나는 걸까요? 그럼? 어떤 성분이 변질되는 걸까요? 기름입니다, 기름. 커피에는 기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 산소랑 만나면 좋지 않게 변질돼요. 그거를 우리는 산패, 산소와 만나서 변질되는 걸 산패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이 빠져나오면 이제 산소랑 접촉하는 거에 따라서 더 빨리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변질된다는 건 맛이 조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약간 좀 그 쩐내라고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커피가 쩔어 있는 습기 차면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안 좋은데 분쇄를 시켜 놓으면 그만큼 산소랑 커피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게 뭐 한두 배 넓어지는 게 아니라 몇 배는 넓어져요. 그래서 산소랑 더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가스도 빨리 빠져나와서 가스가 빨리 빠져나가면 원두가 가지고 있는 향미도 빨리 손실이 되고 플러스 알파 산소가 더 많이 접촉하면서 산패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좀 빨리 상할 수도 있고 좀 쩐내가 빨리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갈아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갈아 놓고 얼마 안에 먹는 게 그나마 그래도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일까요? 갈고 얼마 안에 먹으면 좋을까요?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 하루 정도? 일주일, 또 하루, 또 갈아놓고 봄 이렇게 넣어놨을 때. 밀봉했을 때 예. 얼마나 걸릴까요? 20일, 또 막 찔러. 밀봉했을 경우에 30분. 야? 뭐라고요? 밀봉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밀폐했을 경우에 30분. 그 다음에 개봉됐을 때는 15분. 그렇게 하면 거의 90% 가까운 향기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향미는 계속 떨어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떨어집니다. 저도 근데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 커피가 많이 발달된 나라들은 그냥 그 나라 현지 걸 먹지만 발달 안 된 나라를 갈 때는 커피를 좀 싸들고 가는데 그때마다 기계를 다 가져다닐 수 없으니까 갈아서 가기는 해요. 근데 직접 제가 이렇게 해봤을 경우에 한 3-4일 정도는 그래도 먹을만 하기는 나오더라고요. 좀 그 이상 지나버리면 많이 손실돼서 거의 절반 이상 손실돼서 원래 먹었던 그 맛이 안 나와요, 거의. 그래서 갈아져 있는 걸 산다는 거는요. 카페에서 직접 갈아주면은 좀 나을 수 있는데 한 3-4일 드시셔도 괜찮은데 이제 슈퍼 같은 데 매장,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갈아져 있는 거 특히나 이런 거 있죠. 여행 가서 해외여행 갔다가 커피 사오시는 분들 선물로 주잖아요. 그 갈아져 가지고 오는 거 이거는 거의 뭐 며칠 됐겠습니까? 유통 과정이 이미 일주일이 넘고 해외에서 또 한국까지 넘어오는데 또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런 커피는 거의 사실 드셔도 맛이 좋은 맛이 안 나요. 상하지만 않았다 뿐이지 맛있는 맛이 절대 안 나요. 원래 그 나라 그 맛이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그런 거 좀 사오지 말라고 제가 늘 주변 지인들 부탁. 제가 커피 하니까 자꾸 여행 갔다 오면 커피를 사오시는 게 좀 있죠. 그럼 원두 상태로 사오는 건 괜찮아요? 네, 그거는 좀 괜찮은데 그때는 이제 로스팅 날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로스팅 날짜 보면 언제 볶았는지 이게 나오는데 로스팅 날짜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팁을 하나 드리면 로스팅 날짜는 안 적혀 있어도 반드시 이렇게 제품을 판매할 때는 기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반드시 식품표기법에 따라서 표기를 해야 돼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유통기한이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다. 유통기한이. 그러면 그 커피는 언제 볶았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1년을 빼시면 돼요. 그 커피의 이제 유통기한은 공식적으로 지금 식품 그 법적으로 1년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6월 30일이다라고 하면 걔는 2019년 6월 30일에 볶은 겁니다. 그거를 보고 한 달 정도 됐겠구나, 15일 됐겠구나 이런 거 보고 사오시면 돼요. 신선한 거. 근데 가급적이면 안 사오시는 게 좋아요. 신선한 커피를 사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시고 적어도 한 2주나 3주 이내에 볶은 거라면 사오시고 한 3달, 4달 넘어가는 건 안 사오시는 게 좋아요. 한 달 정도는 좀 애매합니다. 볶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특히나 이제 커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약간 기름기가 보이시잖아요. 네. 기름기 보이는 거는 사실 로스팅하고 한 2주만 지나도 많이 상태가 되거든요. 아까 말했죠. 기름이 상태가 된다고. 볶아 놓고 나서 바로 기름이 있는 애들은 상태가 빨리 진행돼서 더 유통기한이 더 짧아지고요. 이런 애들처럼 이제 기름이 좀 없는 애들은, 색깔이 좀 밝은 애들은 한 달까지는 좀 지나도 어느 정도 신선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면은 조금 큰, 이 정도 한 1kg 정도 사는 데서는 그러면은 보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예. 밀폐를 하시는 게 좋죠. 그냥 밀폐를 하시는 게 좋은데 공기가 가능하면 안 통하는 게 좋고, 냉동 이런 거는 안 되고. 냉동도 좋아요. 냉동도 좋은데 완전히 밀폐가 돼요. 커피의 특성상 향을 계속 빨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냉동실에 약간이라도 밀폐가 안 되어 있으면 냉동실에는 음식물 냄새가 거기 다 들어가 버려서 냉장고 맛이 나요. 냉장고 냄새가. 그래서 밀폐를 잘한다면 냉동실에 넣는 것도 좋고, 근데 그냥 사실 우리나라 것 중에 밀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우니까 진공 포장이 아니라면 사실 어려워서 냉동 보관보다는 그냥 좀 서늘한 곳에 그냥 두시는 게 그냥 제일 좋은데, 이런 이제 용기를 보시면 이 집 이렇게 눌러버리잖아요. 이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은 뚜껑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이렇게 공기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공기를 산소를 만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상 좀 좋긴 좋아요. 이렇게 딱 눌러버리니까 많을 때건 작을 때건 상관없이 그냥 다 되고, 그리고 얘는 좋은 점이 여기 뚜껑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작게 뚫려 있는데 이게 원웨이 밸브라 그래서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오는데 들어가진 않게끔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공기가 순환되게 돼요. 약간 그 매실 청 담글 때 이런 거 쓰죠. 이제 가스가 생기면 밖으로 나가지만 안으로는 공기가 안 들어가요. 이런 게 조금 좋으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사실 원래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복지관에 이런 데 사면 뭐 커피의 기원, 변수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커피는 농약을 많이 안 뿌리나요? 아까 이렇게 재배한다고. 네, 농약을 칩니다. 네, 치고요. 안 쳐도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농약을 안 쳐도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게 그 일교차가 커져요. 그래서 밤에는 좀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브로카라는 그 벌레가 그 추운 온도에 못 견디고 죽어요. 그래서 농약을 안 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발보다 높을수록 이제 농약을 안 치고 유기농의 확률이 좀 가능성이 좀 높은데, 해발보다 높은 데서 재배되는 커피들은 비싸져요. 점점 높은 데는 점점 땅이 좁아지잖아요. 점점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들은 농약을 거의 조금 친다고 보셔야 돼요. 아예 안 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기농이라는 이야기, 유기농 커피 로고도 많이 있잖아요. 믿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사실. 이게 받기가 좀 쉽습니다. 그 유기농 마크를 받는 것이 돈을 주고 그냥 마크만 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기농 마크가 있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장에서는 안 줬는데 수입 오는 과정에서 업체가 그 유기농 마크를 돈 주고 계약을 하면 그냥 찍어줘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거의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현실이 좀 그러하니까.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내가 안 할까 하다가도 근데 우리 커피 수업하고 왔어 그랬는데 적어도 커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교양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게 어느 나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뭐 배를 타고 이렇게 오고 이런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그냥 시작만 그냥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커피의 시작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칼디의 전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칼디? 네, 이건 오늘 조금 우리가 조금 교양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 외우세요. 칼디. 나 커피 좀 배웠다. 칼디. 이렇게 좀 배워주십시오. 칼디. 목동의 이름입니다. 양치기 목동의 이름입니다. 칼디. 칼디의 전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양들이 막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막 뭔가 막 미쳐 날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대체 어디 가서 뭘 먹고 왔길래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 칼디라는 목동이 근데 이게 진짜 선전하는 인물인지도 사실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냥 기록된 문헌을 좀 발견되면서 이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전설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 따라가 봤더니 빨간색깔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걸 보고 이 칼디가 자기도 딱 따먹어 봤는데 이거 봐라. 잠이 안 오네. 막 각성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최초로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커피가 그 다음 이제 세계로 전파된 거는 어떻게 전파됐냐면 수도승에 의해서 전파됐어요. 수도승. 못 닦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피랑 열매를 먹으면 잠이 좀 안 오고 각성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수도승들이 이거를 이제 많이 재배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먹으니까 도 닦는 데 좋은 거죠. 이제 졸지 않고 도를 닦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도를 닦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 닦는 용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수도승들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됐어요. 다른 나라로도 전해지고 다른 나라로도 전해지고 이러면서 커피가 이제 좀 퍼져나갔다가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커피 다 배우시나요? 이제 교양 있죠. 자, 목동의 이름이 뭐라고요? 칼디. 네, 훌륭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알려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얘기할 거 너무 커피에 대해서 얘기할 거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조금 실용적인 이야기 하는 게 좀 좋으니까 이제 시음하는 거 한 30분 제외하고 나면 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뭐 좀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유통기한 지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저는 커피가 남아 돌아서 버리는데 일반적으로 역시나 방향제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커피 찌꺼기 받아와서 말려서 방향제 쓰시잖아요. 근데 커피를 아직 먹지 않은 물에 적시지 않은 걸 쓰면 최고죠. 향도 좋고 절대 그건 상한 건 아니니까 3회 정도로 상한 건 아니고 근데 젖어 있는 애들은 진짜 곰팡이가 빨리 돼요. 여름에 커피를 마시다가 남겨서 책상에 딱 놔두고 에어컨이 안 틀어지는 곳에 놔두면 진짜 한 4시간, 5시간 만에 곰팡이가 컵에 뜨는 걸 볼 겁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커피가 워낙 세균번식이 활발하니까 더치 커피 아시죠? 새로운 교양 하나 배워볼까요? 더치. 들어보셨나요? 네.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맞아요. 우리 조금 배웠습니다. 배운 사람 티를 내려면 더치 커피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십시나? 오늘 그래서 뭐 이론이지만 상식을 좀 알아가고 이런 어려운 단어 외울 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딱 따라 안 해서 외워보면 뭔가 좀 까리한 것도 있어요. 더치 이제 여름이라서 더치 먹으러 가면 더치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하세요? 어느 나라라고요? 네덜란드. 그 뱃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뱃사람들. 배 하면 배가 뭐 이렇게 파도 타면 막 흔들리는데 핸드드립을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치라고 해서 내리는 거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찬물로 내려요. 그래서 뭐 풀수였으면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물을 천천히 내려갖고 어쨌든 찬물로 내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병에다 딱 막아가지고 냉장고에 딱 보관해 놓으면 한 달 정도는 유통기한을 이제 지키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커피입니다. 그래서 약간 커피에 와인 이렇게 불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와인 안 드셔보셨어요? 커피에서 왜 와인 맛이 납니까? 뭐 와인병에 담았다고 다 와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더치 커피를 와인병에 담아가지고 팔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커피계의 와인 이런 것도 뭐라고 그러더라? 커피의 눈물 이렇게 하여튼 이거 다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네덜란드 이 이야기들도요 사실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 스토리텔링 장사하려고 다 만들어 놓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지금 방송에 미안해. 어쨌든 간에 좀 꾸며진 부분들이 좀 많고 쉽게 말하면 그냥 더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찬물로 내렸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찬물. 그래서 지금은 이 더치라는 말보다도 콜드브루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써요. 콜드 찬물, 콜드브루, 브루잉을 했다 이 얘기죠. 콜드브루라는 말이 많이 생겨서 해외에는 대부분 이제 콜드브루라는 단어로 거의 통일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더치에 대한 이야기 몇 개 해볼까요? 더치는 카페인이 많다, 적다? 적다. 자,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적다고? 찬물에는 카페인이 안 녹는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전해졌어요. 입소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찬물이어서 카페인이 안 녹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저께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손님 중에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더치 커피 내리면 뭐라 그러더라, 카페인이 많나요? 이런 얘기를 질문했었는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카페인의 함량은 일정합니다. 이 일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원두가 이만큼 쓰였잖아요. 이만큼의 원두에 이만큼의 카페인이 있다고 치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전부예요. 더치로 내리면 카페인이 적고 많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만큼의 원두로 커피를 내리면 이만큼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물에는 카페인이 안 녹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사실 이렇게 장사를 위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과학자들은 카페인이 찬물에도 녹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금방 뒤집어졌어요. 찬물에도 카페인이 없으면 기사가 또 올라왔죠, 인터넷 기사에. 카페인이 찬물에 안 녹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더치커피 한 잔과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딱 비교를 했을 때 카페인의 함량 그렇게 따지면 어느 게 카페인이 많을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내리는데 원두를 아까 제가 저 원두가 팩트라고요. 원두를 20g 썼어요. 예를 들어서 20g 썼어요. 더치 커피 한 잔 내리는데 원두를 얼마큼 썼을까요? 제가 일반적인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더치 커피 내릴 때 원두를 500g 썼어요. 500g? 아니다, 100g 썼어요. 100g, 원두 100g 써서 500ml를 내려요. 500ml면 꽤 많은 병이거든요. 500ml를 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메리카노를 기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메리카노 20g 한 잔이니까 얘를 아메리카노 따지면 5잔 분량밖에 안 되죠. 원두니까 5잔인데 더치는 500ml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500ml에 물을 얼마나 희석해 먹을까요? 보통은 적어도 2대1이나 3대1이나 이렇게 해드시거든요. 2배에서 3배 이상을 해드세요. 보통 3배가 일반적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3배 이상을 하게 되면 이게 2,002리터가 되는 거고 2배 이상을 해도 1.5리터가 되잖아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더치는 한 잔 만들 때 이 원액을 조금밖에 안 쓰는 거예요. 대략 원두로 따지면 한 10g 뭐 정도 내외밖에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인이 10g이 들어있는 카페인이 많겠어요? 20g이 들어있는 카페인이 많겠어요? 10g이 들어있는 카페인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핵심은 얼마큼 원두를 써서 한 잔 만들었냐 이게 핵심이에요. 찬물로 내렸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좀 궁금하죠. 왜 이렇게 되냐고 싶잖아요. 그 뭐냐면 더치는 천천히 내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원두 안에 있는 성분을 다 뽑아요. 전부 다 뽑아요. 근데 더치 내려오신 분은 알 거지만 완전 투명색이 될 때까지 커피를 추출해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그렇게 다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추출하고 남은 성분을 그냥 버립니다. 뒤에는 쓴 성분이 많으니까 버립니다. 자극적인 성분들은 딱 제거하고 깔끔하게 뽑으려고 하거든요. 이 10g 써서 성분을 좀 적게 뽑고 얘는 전부 다 뽑아. 100g 안에는 성분을 거의 다 뽑아낸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든 자극적인 거든 쓴 거든 다 필요 없이 다 뽑아요. 그러니까 커피 그냥 내리 커피만 놓고 보면 얘가 훨씬 진하고 쓰겠죠. 얘는 좀 부드럽고 진할 것이고 그러니까 물을 희석해서 먹으면 얘가 물을 더 많이 희석해야 되니까 당연히 한 잔 분량으로 딱 봤을 때 얘가 카페인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나요? 좀 더 쉽게 얘기해야 되나?
하나만 기억하세요. 온도 얼마큼 써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잔에. 그게 중요하지. 찬물에서 그런 개념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진짜 많은데 제가 사실 커피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더치만 가지고도 제가 막 10시간 많이 할 수 있어요. 찬물에 어떤 성분이 농도가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 해봤자 소리가 없고 지금은 우리가 좀 커피에 대한 지식을 좀 높이기 위한 거니까 네.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히 더치에 대한 이야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치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다고요? 네덜란드 커피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제가 나라에 대한 설명 잠깐 품종 얘기 먼저 좀 할게요. 품종 간단하게 로부스타라는 품종이 있고요. 아라비카라는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라비카? TV 광고에 보시면 100% 아라비카라고 합니다. 광고할 때 아라비카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아라비카가 좋으니까 좋은 거 광고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커피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냐면 실상은 로부스타로부터 시작됐어요. 로부스타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로부스타. 그래서 불과 한 7년 정도 전만 해도 커피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 1위 하면은 베트남이었어요. 대부분의 인스턴트 커피가 다 로부스타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 맥심도 이어졌습니다. 다 로부스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TV 광고만 봐도 다 100% 아라비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이 아라비카로 지금 다 갈아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부스타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베트남은 이제 로부스타를 재배하는 그 농장이 로부스타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아라비카를 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부스타가 그만큼 이제는 안 팔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로부스타의 특징 하면 고소하다. 진짜 이 고소한 게 거의 진짜 참깨 같은 정도로 고소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만나보기 어려운 커피긴 한데 아직도 저렴한 그 싼커피 1,000원짜리 커피나 500원짜리 아메리카노 간혹 보이는데 보시면 이걸 쓸 가능성이 있고 이게 싸거든요. 싸다. 농도가 일단 싸요. 고소하다. 그 다음에 쓰다. 그 우리가 커피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쌉싸름한 거는 베트남 느낌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중요한데요. 카페인이 아라비카에 비해서 2배가 많아요. 고카페인이죠.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는 로부스타 때문에.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싼커피 드시면 안 돼요. 대부분 로부스타를 많이 섞어 쓰거든요. 이게 싸니까요. 단가 낮추려고. 이 카페인이 많아가지고 먹으면 특별히 잠이 안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로부스타의 가장 큰 특징. 이거 다 합쳐보면 뭡니까? 단순하다. 고소하고 쌉싸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 아라비카는 다양한 향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향기를 품고 있고 카페인은 역시나 절반이고요. 로부스타 이렇게 하면 절반이고 아라비카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재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라비카는 비싸요. 조금. 근데 왜 인스턴트 커피를 아라비카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사실 세계적인 커피 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그래요. 옛날보다는 지금 이 커피가 시장이 훨씬 커졌어요. 지금 가보면 온 동네 다 카페, 영도의 카페 100개 넘을걸요. 동네 카페까지 따져보면 진짜 많거든요. 그만큼 이게 세계적인 시장도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 커피 시장이 커진다는 건 농장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농장들이 재배해야 되니까 농장 규모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아라비카를 재배하는 농장들이 많아졌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라비카는요, 이 쉽게 말할게요. 이게 약간 왕잔이에요. 왕잔. 귀족입니다. 귀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멋스러운 맛을 내지만 잘 죽어요. 비실비실하고 잘 아프고 공주에도 가까운 거거든요. 왕자보다 공주로 가볼게요. 약간 병약해요. 잘 죽습니다. 이 잘 죽는다는 건 뭐냐면 키우기가 좀 어렵고 병충해에 약합니다. 취약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높은 산지에서 키워야지 잘 크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해발고가 낮아도 잘 죽으니까 실제적으로 아라비카를 키울 수 있는 산지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높은 데만 키울 수가 있으니까. 로부스타는 이 완전 평민 아무 데서나 그냥
불려도 한국에도 클걸요 이거는. 한국에 아마 거의 클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맛이 없고 쓰고 카페인 많고 좀 단점이 좀 많은 게 단점인데 어쨌든 얘는 재배할 수 있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싼 거고 얘는